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띵구리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막 지금 점심 먹기 직전에 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기자들 다 받아보고. 예. 그게 아마 저는 11시 좀 넘어서 그랬죠. 막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막 저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이미 뭐 돌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12시부터는. 네, 그죠? 현장 영상이 이제 그때는 언론들이 일단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일단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뭐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 양해를 구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모자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영상을 지금 막 받았다. 음. 그런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그런 것도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들의 지적을 혹시 비판을 받을까봐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모습이긴 하고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생명에는 지금 위험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부산대학 병원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일단 치료나 수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근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또 됐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그 부산대 병원 앞에서 민주당이 브리핑을 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경정맥 손상이다. 경정맥. 예, 이렇게만 일단 밝혔고 다만 대량 출혈이 좀 우려가 돼서 우려가 돼서 그래서 이송이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경영 TV가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오후 한 3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게 방영이 될 때는 방송이 될 때는 아마 약간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속보 확인한 거는 검찰이 일단 진상조사팀이라든가 수사팀을 뭐 일단 꾸렸다. 뭐 요 내용까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상황이 안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안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결국은 누가 왜 그 5, 60대 남성이라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접근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근데 그 흉기가 근데 그게 진짜로 쓴 흉기입니까? 그 20cm 정도의 과거의 어촌에서 보면 부엌에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과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하여간 제가 이제 자세한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때 경찰들이 제압을 했잖아요. 제압을 한 상태에서 현장 영상, 그러니까 칼을 빼앗아라. 그다음에 이게 그 칼이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 그 현장에 유튜버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찍힌 영상을 보면은 저는 그 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할 때는 아마 그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칼을 그 보여드리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그 칼로 찔리지 않았다,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도 있어서. 혈흔은 영상에서 그 칼에 칼에 아하 그 칼에 그래서 제가 뭐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칼만 보면 그거는 살인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가가서 목 부위를 찔렀다는 거는 그거는 명백한 살인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 부위를 가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거는 정말로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탈적인 어떤 정치를 그가 극단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누구의 지지자여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인지 그거는 좀 검찰의 수사를 봐야 되는데 또 검찰이나 경찰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마사지 비슷한 걸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을
잘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벌써 지금 사실 저는 그런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오전에 이렇게 뭐 포털이라든가 기사가 많이 떴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영상도 많이 뜨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직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뭐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여기저기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리 지금 정신이. 근데 그런 댓글이 지금 영상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지금 방송을 못할 정도의 영상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이 그냥 소수로 한두 개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기저기 포털 댓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인 거죠. 우려가 되지만 그거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정말 그거는 한국 정치가 인간성이 상실된 겁니다. 80년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도 지금 이 관련해서 물론 이제 한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개를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보도는 안 되겠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소개하는지를 AP나 뉴욕타임즈나 BBC를 지금 찾아놨어요. 근데 A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리버럴 경기도지사였다. 그리고 정직한 스타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를 반엘리트주의 영웅이고 기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경제적 불평등을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판자들은 아주 위험한 포퓰리스트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보수주의 반대편을 아주 악마시키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AP가 우리로 치면 연합통신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균형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딱 ABC 같아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리고요. 뉴욕타임즈, BBC도 다 비슷한데요. 뉴욕타임즈, BBC 비슷하게 윤석열은 누구냐면 보수주의자고 그러면서 2022년 선거에서 아깝게 패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들에게 여러 가지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 기소 내용에 관해서는 다 부인하고 있고 3주 동안 단식을 했고 그 이후에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시키지 말라고 영장을 기각했다. 요거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BBC도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BBC도 역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근데 기사가 진짜 정갈하죠.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외신을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것과 이제까지 얼마나 이재명에 관해서 검찰 기소로만 범벅을 그렇죠. 만들었던 한국의 기사들과 제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지난번에 이성균 배우와 관련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마약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 혐의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음성이 2번 나오고 한 번은 모른다라고 해서 사실상 다 부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의 근 한 달을 몰아갔던 한국 언론. 그렇죠? 그런 식의 기사를 써서 얼마나 사람들의 균형된 사고를 망쳐놔 버렸는지. 근데 야당의 어떤 나라의 야당 지도자에 관해서
여기 지도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리더라고.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또 예. 혹시 윤석열 지지자분들은 예. 그거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기사를 보면 아 이게 한국 검찰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기소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뉘앙스가 적절히 묻어나고 팩트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단지 한 3패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길지도 않아요, 딱. 길지도 않죠. 네. 이게 기사거든요. 예, AP, NI타임즈,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BBC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성균 배우 그 부고 기사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고,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는지, 그리고 사안을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한국의 대통령이고, 간신히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그 부패와의 전쟁, 오늘 신년사 이야기하겠지만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영수증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그 본인의 부인은 이러이러해서 주가 조작 연루돼 있어서 특검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게 ABC입니다. ABC인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리고 시사기획 창같이 그렇게 좋았던 프로를 다 망쳐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균형 잡힌 보도는 가짜 뉴스.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그렇죠. 거. 이 땡땡도 안 했다. 이 베이비도 안 했다. 저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데, 유튜버가 돼서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인데 사과도 안 하고, 이 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도 안 해. 이 베이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예. 나라가 이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완전히 형용모순인 거죠, 이게. 신년사 한번 볼까요? 신년사부터 볼까요? 네. 예. 신년사가 사실은 예.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지난해 연말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뜰 때 계속해서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념적 이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또 민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포인트를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뭔가 해법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년사를 그래도 기조가 조금은 톤 다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는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이제. 근데 예. 톤 다운이 아니라 톤 업이 톤업이 됐어. 예. 아니 딱 신년사에서 어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그다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종종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신년사에선 이념과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그게 부동산 카르텔이에요. 그렇죠. 핵심이 부동산 카르텔이고 검찰 카르텔인데, 검찰 카르텔은 검찰 출신이고, 네. 법적 카르텔을 지탱해주는 검찰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고, 게다가 부동산 카르텔은 부동산 가격을 부양함으로써 그 카르텔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이권과 이념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본인이 완전히 똘똘 이상한 이념으로 뭉쳐져 있으면서 그걸 잘 몰라. 본인은 이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나 봐. 얼마나 무식하면 그럴까요? 세상에. 근데 저는 이게 네. 뭐랑 이렇게 맥락이 좀 딱 닿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청산론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념과 이권 카르텔은 결국에는 여당은 아니고 야당의 586 정치인들을 타파하겠다. 이 맥락하고 대통령의 신년사 맥락이 딱 정확하게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무식해요. 그냥 무식해요. 이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념은
일종의 그 편견입니다. 그렇죠. 예, 이념은 편견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통념도 이제 통산적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에 들어가 있는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찰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념 카르텔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이거는 그야말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소똥 같은 소리입니다. 소똥 같은 소리. 소똥. 예. 지금 이 베이비도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꿨고요. 네. 예. 소똥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똥 같은 소리예요. 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바친 게 시장 원리, 경제 원리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잡아맨 거지. 그렇죠. 시장 원리대로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자본주의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는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자유를 그렇게 그렇죠. 강조. 올리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거잖아요. 본인 그렇게 지금 믿고 주장하고 본인들의 행동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곡이에요, 왜곡. 그리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어요? 어떤 국민? 전체 2% 국민. 아, 요즘은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도 안 되지. 네. 보유세, 종부세 확 낮춰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 가령 이런 겁니다. 공시가가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2015년도에 이거를 한번 완벽하게 서울의 공시가의 해마다 추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참여연대나 이 시민단체가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대로 이제 다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더라도 시가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떨어진 가격이 얼마인데 공시가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단지별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들 가난한 단지, 부자 단지 다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공시 가격을 떨어뜨리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잖아요. 그러면 20억, 30억 되는 단지 아파트들이 한 10배 정도 세 부담이 더 완화됩니다. 한 10배 정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거의 1,000만 원 단위로 떨어지고요. 한쪽에서는 10,000원이나 10만 원, 많으면 10만 원 단위로 떨어져요. 서울도 그래요. 그럼 지방이랑 거기는 지방이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2, 30억짜리 아파트들은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살았었는데 거기 굉장히 큰 대형 평형에 살았었거든요. 네. 공시가만 4, 5억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대단하군요. 한 해. 한 해 공시가 시가도 그 정도 안 떨어졌을 거야. 근데 시가가 그 해에 그 아파트면 한 4, 5억 떨어졌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반영해서 공시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야. 그러면 세후 부담이 그럼 얼마를 안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안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안 내는 거예요. 야. 한 6, 70평짜리 제 기억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근데 그렇게 떨어뜨립니다. 정진석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왔었던 거고 굉장히 많은 그 동네에 사는 부자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그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게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커졌죠.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이라도 한번 다른 탐사보도 기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는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교역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그게 이제 2024년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이 글을 쓴 취임사가 아니고 신년사를 쓴 사람이 슬쩍슬쩍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은 힘들었다. 그렇죠. 글로벌 여건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금년은 좋아질 것이다. 나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난해 안 좋았던 거는 글로벌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2024년에 무역 조건이 조금 좋아져요. 그렇죠.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나 때문에 좋아지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우리 윤석열 정부 때문에 좋아지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이 신년사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애는 정말 철저히 남 탓, 뭐 미국 탓, 미국 탓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그렇죠. 그냥 글로벌 경제 탓, 다 안 좋았어. 그런데 올해는 좋을 거야. 아마도 우리 덕분에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예.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과거 같으면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5%나 4% 정도로 여기에 지금 이카노미스트도 나와 있죠. 이카노미스트에서 다 때려 넣었어요. 퍼포먼스가 실적이 뭐 2등이다. 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하여간 1.5%나 1.4% 정도 경제 성장률 나올 것 같은데 2023년에 그 정도 나오면 보통 다른 애는 3, 4%가 나왔거든. 그렇죠. 근데 올해는 2.0이나 1.8 요거에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잔말이여 로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L자형이라는 게 한번 2021년에 괜찮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고착화시킨 게 2022년에 미국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랑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어버린 것, 러시아한테 사실상 포탄 그렇게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자유가치 동맹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깃발 흔든 것, 네. 그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뒤에서 중국이랑 손잡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자, 둘이서 먹을 거는 어떻게 나눠 먹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것, 우리만 바보 된 것.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네. 중국하고 일본은 다 뭐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할 게 없으면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든 무슨 뭐 한국은행 종합적인 평가든 통계청이든 뭐든 간에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카노미스트가 12월 뭐 중순인가요? 12월 그때 하나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자주 써먹어요 대통령실에서. OECD 35개국 중에서 2위다. 네. 제가 그래서 이카노미스트를 좀 봤는데 이게 황당한 게요. 이카노미스트는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았냐면 이건 뭐 서베이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카노미스트는 보통 이제 서베이도 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도 하는데 이건 데이터를 5개만 모았습니다. 5개 모은 게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브레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품목 있잖아요. 네. 물가지수 품목이 전체적으로 뭐 한 100개면 100개가 올랐냐? 그럼 네. 100%. 50개가 올랐냐? 그러면 50%. 그래 연초에 한 70개 올랐는데 우리는 한 5, 60개로 떨어졌다. 그럼 마이너스 13인가 나왔어요, 한국이. 그래서 그거 괜찮다. GDP 그나마 조금 올랐다. 그다음에 고용은 좋잖아요. 네. 고용은 좋다.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괜찮다. 근데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해서는 뭐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소득이 그냥 소득이라는 거는 이 소득과 실제 명목소득과 인플레이션. 그래서 명목소득과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 높으면 명목소득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 소득은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실질 소득을
지난해 분기마다 거의 분기마다 기록을 했었고 뭐 거의 0이나 실질 소득이 이제 평균으로 따져도 0이나 왔다 갔다 할 거고 사실상 서민들은 마이너스죠. 전체 국민의 한 60%는 0 이하입니다. 그럼요. 마이너스입니다. 물가가 뛰고 다 뛰었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40% 상위 40% 정도는 실질 소득이 조금 올랐을 거고 상위 20%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랐을 거고 지금 통계청에 나온 걸로 보면은 하위 60%는 0 또는 마이너스. 그렇죠. 특히 하위 20% 40%는 이제 다 마이너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실질 소득이랑도 비교를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기 안 좋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부동산. 그럼요. 부동산 값. 네. 부동산 값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부의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부가 증식이 되면 막 가서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소비도 증식이 되잖아. 근데 그 거꾸로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된 것 같고 소비는 내수 안 좋고 민간 소비 안 좋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 내수 부진이죠 지금. 근데 그 이야기는 못하지. 그리고 환율 이야기를 또 못해. 환율 이야기를 못하니까 실질 구매력 지수가 일본을 문재인 정부 때는 앞서 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또 역전됐을걸요 아마.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일본도 지금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일본이랑은 그렇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환율을 그래도 지킨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2023년 환율이라는 거는 실질 구매력 지수라는 건 뭐냐면 돈 쓸 게 없다. 그렇죠. 돈 쓸 게 있다. 딱 이거거든요. 실질 구매력이 별로 없어졌다. 실질 소득도 뭐 낮아졌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곳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고 일본으로 한정되더라.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근데 우리 다 보여. 근데 예. 좀 내년에 뭐 이렇게 예.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예. 무역은 계속 적자잖아요. 무역도 약간 이제 흑자 날 거예요. 그래요? 흑자 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은 흑자가 계속 날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무역수지 적자만 가지고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져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예산 안 한다고 하고 그렇죠. 나라가 노동의욕이나 창업의욕이나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어떤 그 술 잘 드시는 분이 꺾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지금 루머가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해야죠. 그 이야기? 파리에서 그래, 그 얘기도 해야죠. 네. 근데 너무 정부가 긴축재정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웃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념에 완전히 그 경도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물론 이제 재정 수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아껴가면서 써야 될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당장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부채가 제일 그래도 없는 쪽은 이쪽이거든요. 그럼요. 정부거든, 정부. 그리고 다 어려우면 일단은 정부가 풀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완전히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된다. 국민 여러분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기업들은 법인세 다 깎아주고 상위 2% 정도는 그냥 다 세부담 완화해. 보유세 완화해주고 그리고 국민부담 완화했다고 하고 규제 철폐했다고 하면 98% 국민들은 화가 나지 안 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았을 언론만 어떤 지상파나 공영방송에 남겨놓으면 그러면 그게 다 덮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또 이 취임사 뭐죠? 신년사 자꾸 취임사라 그러네. 또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아마 그 정도면 그 됐습니다. 정도? 예. 예. 아주 이념 카르텔, 뭐 이권 카르텔 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 황당한 대통령의 요거는 신년사 말고. 신년사 말고 이거는 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가지고 최경영 TV에서는 그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짝.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하고 술자리를 가져가지고 재벌 총수들이랑 술을 거나하게. 근데 그것도 뭐 2시간 먹었는지 3시간 먹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해명이 웃겼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21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한 10시 또 어떤 언론은 11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소주와 맥주 섞어서 저녁 자리를 2시간 3시간 파리에서 소주 비싼데. 아유 비싸요. 거기가 또 굳이. 한인 식당인데 예. 약간 레벨이 좀 있는. 원래 그리고 파리의 한인 식당은 비쌉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김치찌개 3만 원. 그 중에서도 예. 좀 레벨이 있는 곳이었대요. 그렇지. 그래서 좀 비쌌는데 거기서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재벌 총수들이 비공식 일정을 가진 거예요. 수행원 없이 이제 재벌 총수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비용이라든가 검찰 특수활동비라든가 그렇지. 이런 거 어떻게 썼는지를 거의 그 인생을 걸고 추적하는 분이 계세요. 하승수 변호사라고. 하승수 변호사.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고 변호사신데 이거를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 겁니다. 잘했네. 아 잘했죠. 알아야지.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뭐했다 무슨 품 뭐했다 썼는지. 근데 몇 병을 마셨는지. 그렇죠. 대통령실이 일단 대통령 일정 관리라든가 경호라든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개를 안 했답니다. 거부를 했대요.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였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사항이다. 국가안보사항이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술 몇 병 먹은 게? 아니 근데 너무나도 웃긴 게 뭐 경호라든가 대통령 일정 이것 때문에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갔잖아. 근데 한겨레 21에서 파리에 뭐 대략 어느 식당이고 그러니까 한인 식당에 하여간 그 정도의 대형의 고급 식당은 뻔하겠지. 2층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네. 다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된다고 이게 무슨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침해가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이 하승수 이 대표가 요거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본인이 제가 봤을 때 하도 언론이 이걸 안 실어주니까 본인이 직접 민중의 소리에 자기가 기고를 했어. 기고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하승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있더라고요. 예. 보통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보가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정보 청구한 정보 자체가 우리 기관이나 부처에는 없다. 그래서 정보 부존재 이 두 가지로 온대요. 통상. 예, 그렇겠죠. 예. 정보가 있는데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아니면 그 정보는 우리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오는데 대통령실 이번에는 이상한 표현을 썼대요. 뭐라고? 정보의 보유 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정보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네.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하승수 대표가 제기하는 의혹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 아니야? 하승수 대표는요. 이 답변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술자리 대통령실이 결제 안 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결제했으면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에 결제를 안 했다. 그러면 접대받은 거야? 재벌 쪽에서 재벌한테 이 결제 주체가 만약에 그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재벌들이랑 그렇게 사람이 없이 만나서 경제 발전을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말들이 오가는 건지 그 이후에
그게 진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벌들, 사주들 또는 그 아들, 딸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어떤 미묘한 사법적인 어떤 것들을 끌고 가는 건지. 그렇죠.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참 뛰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미리 귀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들은 며칠 더 남아서 유치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투명해야 돼. 그리고 투명해야죠. 투명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도 공개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네. 본인들끼리 대통령과 재벌이 우리나라처럼 정경유착의 역사가 강한 나라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었을지도.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지금 상황 보세요. 이재용 씨 지금 세금 문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 재판 받고 있지. 재판 받고 있어요. 예, 재판 받고 있죠. 삼성물산. 네. 재판 받고 있고. 그다음에 2위가 누구예요? LG? 네. LG 구광모 씨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잖아요. 그럼요. 예. 그 장자 상속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했다라고 소송 걸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태원. SK 최태원 소송 걸려 있죠.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걸려 있는데 그거 만약에 법원이 뒤집어 가지고 뭐 한 49% 50% 노소영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예. 차원에서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고. 근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들어갔습니다. 정의선은 지금 저 정몽구 회장이 노안이신 것 같은데 상속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정부에서 자꾸 지금 상속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네 그룹을 한국의 대표적인 네 그룹 그 밑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롯데는 네. 지금 안 걸려 있는 게 없어. 다 걸려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맞나요? 게다가 검찰과 사법 쪽을 가장 강하게 그립감을 잡고 있는 역대 그 최고의 대통령. 네. 그 분야에서는 최고.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한 문제 제기도 언론들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비용을 비공개로 처리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엑스포 유치 활동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진구 기자가 그 설왕설래 했었던 그 청담동 그거 말고 네. 대통령 되기 직전에 당선인 시절에 어디에서 먹었던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죠? 그거는 팩트거든. 네. 그거는 저도 확인은 했는데 그때 먹었어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제 기억에 900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절반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뭐 400만 원인가 450만 원인가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 술이 나중에 이제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 술이요? 그 술이야. 그 근데 그 술을 원래 생산하는 계열사가 있는데 네. 그 원래 원 회사 회장의 딸집이 그 집이에요. 그 식당이.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팩트를 네네네. 그때 당시에 대충 확인을 해놔서 아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긴 하지만 한국 최고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술값 누가 냈지? 왜 영수증 안 내지? 그렇죠. 왜냐하면 인수위도 예산이 있거든. 있죠,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한 5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먹었다고 했거든요. 네.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음. 근데 그거는 그때 술 마신 거는 그 팩트입니다. 그 이후에 청담동 술자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때 강진구 기자가 말했던 그거는 팩트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도 그때 그 술값에 관해서도 저는 그거는 뭔가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술값들은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술을 이렇게 자주 마시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그것을 위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인수위 당선인 시절 때 그게 있었고 이번에 파리 그 중간에 부산 해운대 횟집 그렇지. 그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술값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 하승수 대표가 네. 그것도 정보 공개 청구를 했대요. 그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것도 이번에 네. 낸 답변하고 똑같이 왔대요. 비공개. 그러니까 현저한 국가 이익을 침해. 그게 뭐가 국가 이익이고 국가 안보야.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월급을 얼마 주는지도 단 2만 5천 불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진짜 그 페이가 낮은 건데 네. 3만 불 이하짜리도 전부 다 공개돼요. 야. 다 확인을 제가 해본 거라니까. 네. 3만 불 이하의 직원들도 다 공개. 뭐 알바 쓰고 뭐 우리로 치면 단순 용역 계약 뭐 5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계약 다 몇만 불짜리다 다 그 공개가 됩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상해. 이렇게 술 마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해외 많이 갔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데 제2부속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술 마시는 그 비용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진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진짜. 그래서 그런 저런 궁금증들. 근데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분명히 따져 물었어야 될 것들을 하승수 변호사가 이분 원래 지금 사실은 저 시민운동 말고 다른 진짜 변론이나 이런 건 다 거의 은퇴하시고 그렇죠. 시골에서 저 환경운동 하시고 농사 짓는 분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 청렴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승수 변호사. 네. 예. 그리고 그 네. 얘기도 잠깐 아주 짧게 하면은 신년사 발표하고요. 그냥 바로 갔어요. 신년사 발표하고 네. 기자회견 뭐 없어요. 없었고 그냥 끝나고 바로 가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예, 끝나고 나서 그래 바로 갔는데 예. 제가 좀 이상한 거는 그 바로 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아마 기자실 잠깐 들른 모양이더라고요. 예. 기자실 들러서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사줬대? 아니 해줬대요 또? 앞으로 예. 내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가 취임 직전인가 했어요. 김치찌개랑 뭐 계란말이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김치찌개 같은 것도 좀 자주 계란말이 먹고, 해주겠다고. 자주 먹고 이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니 기자들한테 계란말이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김치찌개 저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신년사 읽고 그냥 갈 게 아니고 네. 신년사를 했으면 질문을 받으세요. 질문을 받아야지. 김치찌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질문을 받으시라고. 그 앞에 그 용산 앞에 삼각지 앞에 김치찌개집 잘하는 집 많아요. 거기 계란말이 잘하는 집도 많고 아시잖아요. 아니 네. 대통령하고 기자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서로 뭐 그러는 관계이지. 그렇지. 대통령이 왜 기자들 김치찌개 자꾸 먹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참나.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요, 김치찌개는. 아유. 그러면서 그 이념에 완전히 눈이 씌어가지고 이쪽도 카르텔, 저쪽도 카르텔, 다 카르텔이라고 명명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최대 카르텔, 뭐 법조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재벌, 정경원 유착 카르텔 이런 거는 또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하고요. 지난해 연말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죠. 연말하고 어제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 총수,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 그렇죠. 재벌 총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명 가운데 6명이 미등기 임원이랍니다. 미등기 임원. 예. 책임 절대 안 지겠다. 아니, 이사회도 참석 안 하고 예. 하지만 보수는 막 최소 보수는 수십억, 받고, 많게는 예. 수백억. 책임은 절대 안 지고 왜냐면 등기이사가 책임을 지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회도 문제가 불참, 생기면. 이사회도 불참하고. 하지만 월급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받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대표이사보다 보통 한 두세 배예요. 그리고 화나는 거는 한국은 진짜 자본주의 같지 않은 게 이렇게 미등기이사 책임지지 않는 등기이사가 무슨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그러면서 등기이사들 이야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야? 일단 보수를 예. 책임 안 지면서 법적으로도 뭐 문제될 거 없이 책임 안 지면서 보수는 많이 받고. 그건 다 바지 사장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들이 다 바지 예. 사장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거고 연말에 공정위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왜 미등기 임원들 가운데도 유독 그 계열사라든가 이런 따져보면은 그 지분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총수일가 지분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미등기 임원들이 이름을 많이 올린대요. 집중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은 사익편집 규제 대상 회사 여기인데 그렇지. 이거는 아무래도 총수일가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미등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솔직히 앉아서 그냥 돈 버는 데잖아요. 그렇지. 일감 몰아주고 그렇지. 부당 내부 거래하고 예. 유독 거기에 미등기 임원으로 많이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사익 편취에 관한 책임은 안 지겠다. 안 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등기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렇죠. 나는 등기 안 한 나는 책임이 없어요. 법적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오케이. 등기 이사들이 이번에 사장님 월급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사장님 아드님 관련한 그 다른 회사에 우리가 뭘 좀 퍼줘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배임 혐의가 있더라도 이거는 많이 퍼줘야 되겠다. 이런 거 할 때는 결정은 제가 안 했고요. 우리 임원들, 등기 임원들이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정위가 이게 자본주의 아니라니까. 네, 통계를 해서 딱 내놨거든요. 자본주의가 아니야 이런 게.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야 이거는 진짜 카르텔 중에 왕빵 이거는 카르텔이 아니고 그냥 도둑. 맞아요. 이거는 도둑놈 또는 도둑주의. 킹 왕짱 카르텔이잖아요. 예. 킹 왕짱.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잖아요. 카르텔. 그렇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리고 본인이 경제 범죄를 그나마 조금 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암소리도 안 하지. 그 솔직히 예. 보도도요. 검색을 굳이 하면 검색은 돼요. 그렇지. 근데 예. 포털 메인이나 그렇죠. 언론사 사이트에 가면 이 기사는 거의 진짜 뜨지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검색을 해야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해서 내일 방문합니다. 내일 방문해서 노인 비하 발언, 전 비대위원이 했던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한다. 왜 하는 짓이 진짜 옛날에 정치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만 하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저는 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쇼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아니 그 똑같아.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뭐 노인 비하 발언 관련 사과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예. 사실 비대위원으로 민경우 이제 비대위원 사퇴했으니까 전 비대위원이잖아요. 누가 임명을 했는데? 한동훈. 근데 되게 웃긴 게 예.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진짜 웃기거든요. 예. 이 언론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대위원 임명을 한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대한노인회 회장이 김호일 회장이 이 사과하라고 그랬거든요.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누구 민경우를? 네, 예. 사퇴하라고.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건 다음에 노인 회장한테. 네,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해서 찾아뵙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대위 임명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예. 전화를 하고 예. 그날 오후에 임명을 해버려요. 민경우로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가 터진 거예요.
일제 식민지 침략 정당화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렇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또 이렇게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결정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관련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자기가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끝까지 밀어붙였잖아, 민경호를. 강행을 한 거라니까요. 네. 강행을 했다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노인 비하 발언 말고도 뭐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그렇지. 때 상당히 정예 일꾼들이 간다.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 발언 터졌고 여기만 하더라도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서 막무가내로 개기지 않냐. 이게 무슨 다양성 이런 거 아니다. 이 사람들 개긴다. 그냥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상 본인은 대한노인회를 찾아갈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찾아가서 사과해야죠. 그렇지. 왜 대한노인회를 먼저 갑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찾아간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대한노인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한국의 어떤 세대를 통칭하는 뭐뭐 회가 있다라고 쳐요. 네. 그게 전체 세대를 아우릅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가서 사과를 하면 그게 마치 노인들 전체에 관해서 사과를 하는 것처럼 쓰는 것도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네. 왜 대한노인회를 가서 사과를 하냐.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비대위원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인선이라든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게 진짜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예. 아니 이걸 좀 물을 법도 한데 그냥 뭐 그 발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인선을 해놓고선 그 검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유체이탈 화법식으로 자기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대한노인회라는 단체만 가서 사과를 하면 노인들 전체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은 여야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뭐랄까요. 그런 협회랄지 그런 회가 절대 대한노인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 종속되거나 타락하게 만드는 그 시민단체는 그냥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뭘 대신해서 뭐 사과를 받아주고 무슨 자격입니까? 가령 국회의원이면 국민이 선출해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선출받은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대리, 레프리젠터티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적으로도 그렇고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무가내로 난리를 쳐도 제가 아주 심하게는 비판을 못하는 게 대통령을 선출이 됐잖아. 그렇죠. 예, 선출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근데 대한노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뭐랄까요? 더 격렬해야 되는 거는 한동훈은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한동훈은 그냥 그 고시 쳐서 합격해가지고 행정 공무원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검찰 엘리트. 그렇지. 예, 그냥 땡땡청에 그냥 공무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세청 공무원 하던 사람, 국세청장 하던 사람을 뭐 우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줍니까? 뭐 정치인으로 쭉 만들어줘요? 사기지 그건. 뭘 검증을 받았다고. 국민들한테 한 번도 실제로 투표를 안 받아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자기적으로 막 돌려서 가장 좋은 알맞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조사가 나왔을 때 우쭈쭈쭈쭈 띄워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돌리면 별로 안 좋은 조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절대 여론조사 안 하고 네.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들 하는지 다 안다니까. 예? 28년 동안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론을 갖고 노는지를 충분히 봐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와서 뽑아놓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깜입니까? 솔직히. 뽑은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깜이야? 너무하잖아. 그잖아요. 예? 구수해가지고 겨우 사법고시 뭐 그냥 붙었어도 마찬가지야. 사법고시 공부한 다음에 그 좁은 물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폭넓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공감해 가면서 진짜 리더로서 지금 저 기업들도 리더 제일 먼저 1순위로 꼽는 게 뭐예요? 다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처 공무원들도 공감 능력. 근데 왜 정치인들만 막무가내를 뽑습니까? 그리고 열광적으로 지지를 합니까? 무조건 그 보수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수도 아니야, 이념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방문하면 또 대표적인 뭐 보수 단체, 대한노인회만 방문하면 땡? 정치 참 편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보가 그냥 핵심 지지자들을 그렇지. 위한 행보 이상으로는 안 나가요. 그렇지. 네. 이게 무슨 정치야? 이게 무슨 정치냐고. 트럼프가 가령 마가라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뭐 그런 게 시민 운동화 되고 그 백인 레드넥들이 아주 정말 꼴통화가 돼가지고 이상한 혐오 짓거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가 거기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네. 잘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태극기 부대가 있는지 여러분이 검증해 봤어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인지 그게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그렇죠. 사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NGO 시민사회라기보다는 그냥 이익단체죠. 예. 네. 그런 측면으로 대표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마치 대표적인 단체인 양, 그렇죠. 뭐 아무런 우리는 그게 아마 이제 유교주의 때문에 노인 공경 사상 때문에 무조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다 태극기 부대다. 그래가지고 막 혐오 조장 발언을 막 한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뭐, 예,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근데 이거는 뭘 경로했다는 아무나 경로해도 막 약간 경로 정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예. 진짜 보도를 이렇게 보다가 야 진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상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그 검사하고요 박대범 마산지청장이 총선 출마하려고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거 현직으로 있으면서 이 한마디로 문자를 보냈어 막 사람들한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뼛속까지 참은 사람이다. 지난 추석 때 현직 그 저기 부장 검사로 있으면서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마산 전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만나고 다녔나 봐. 계속 출마하려고.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는 모든 기사가 거의 비슷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출마한다고 하니까 경로해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고 감찰을 지시했다. 요 내용이에요. KBS에도 이런 기자 있었는데 내 동기 하나 최근에 충청도 사람 어떤 사람 있었습니다. 예. 예. 소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재 개발원자. 인재 개발원. 아니 근데 이게 좀 난 이상한 게 마치
아니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조직인데 왜 이 일부 이 두 검사가 총선 출마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느냐? 검찰총장이 거기에 경로하고 대노했다. 그래서 감찰도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조처를 했다.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아니 잘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저는 아니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몰랐어? 진짜? 아니 저는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굉장히 이 조처를 잘한 것처럼 썼는데 아니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집권 여당 대표로 갔어요. 그게 한동훈 그렇지. 비대위원장이고요. 그러네. 장관 바로 놓고 직행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솔직히 검찰의 정치적 의무 중립 위반 얘기하기 전에 지금 검찰이 한 수사 그렇죠. 김건희 수사 제대로 했어요. 주가 조작? 아니 야당 대표는 막 그렇죠. 들쑤셔놓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제기했던 고발 사주는 그렇고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검사 출신 참모들 조금 있으면 총선 나오려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이제 대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한다고 먹히나.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부터 그랬고 윤석열부터 그랬는데 대통령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의 잘못이에요. 근데 마치 이 두 검사가 굉장히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대노하고 경노한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겠다. 이 두 사람은 그럴 거야. 이 사람들도 억울하겠다. 내만 그랬냐? 진짜로 난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박민 KBS 사장이 아까 인재개발원장 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이충영 씨라고 제 동기예요. 이충영 기자가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는 저도 진짜 지난 추석이네. 이때 많이 이제 지난 추석이네. 이때 많이 이거 했구나. 근데 거기 아마 제천고등학교인가 그럴 텐데 고등학교 동문들한테 보낸 거예요? 선언을 했더라고요. 선언을 해가지고 저 아는 사람이 누가 그 고등학교 출신이 그거를 검찰 같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곳, 그 다음에 KBS 같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서 진짜 몰랐을까. 이미 리스트는 싹 나왔고 이렇게 다 정리돼서 누가 총장이랄지 대검에서 다 정리된 파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 같으면 KBS야 워낙 일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KBS도 그렇고요. 여기서 추석 때 현직 부장검사예요. 근데 창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총선 출마하려고 이 자체가 지금 검찰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가 돼 있는가. 그거 모으라고 또 정보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 몰랐겠어요?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 내부 보고 뜬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몰랐다가 갑자기 이걸 보고 대노 경노한 것처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걸 또 받아 써줘. 마치 검찰총장이 할 일 한 것처럼. 남의 일이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갔을 때 이원석이 한마디 해야죠. 한 장관 이러면 됩니까? 라고 둘이 기수 차이도 안 나잖아요. 한마디 해야죠, 진짜. 이거 검찰이 지금 검찰 이 특수부에 있으면서 그렇지.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 가서 최소한의 그 기관도 없이 그냥 바로 직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그래야 강단 있는 검사겠죠. 사람에게 그렇죠. 충성하지 않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군요. 속는 척 해줄까요? 아니 너무 보도를 보다가 좀 심하다 라고 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KBS 나올 때
It's time for real talk라고 이제 그 만화 캐리커처 하나 그려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예. 아. 지금 가끔 뜨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가끔 뜨는 거. 예. 동영상도 가끔 뜨고, 중간에 또. 예, 중간에 뜨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한국말로 보내줬어요. 그 디자이너 분한테. 가면 무도회는 이제 그만. 이 원래 이름 제목이었는데 네. 한글의 글씨체가 그 영어로 그 하는 그 디자인 그 문구처럼 그렇게 안 돼서 그러니까 안 산대요? 그 필체가 그런 필체가 안 나온다는 거지. 알파벳 필체만 그런 필체가 나오고 네. 한국어로 쓰면은 그런 어떤 그런 필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안 산다. 네. 영어로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바꿨어. 그 가면 무대고에는 이제 그만이 원래 한국어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약간 영어로 이렇게 바꾼 게 It's time for real tal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time for real talk를 왜 썼냐? 가면 무도회는 이제 그만. 진짜 정보와 리얼 토크. 예, 진짜 리얼 토크. 진짜 있는 말들 다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면 쓰지 말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원석이랄지 한동훈이랄지 윤석열이랄지 무슨 신년사하고 뭐 이러면 가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쏙쏙 집어내고 그리고 그런 가면에는 속아서 투표하지 말자.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은 거니까요. 제가 무슨 영어를 좋아한다거나 미국을 너무 신봉한다거나 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디자이너의 요구 때문에. 근데 그 디자이너가 아주 유명한 분이어서 예. 그 거의 뭐 공짜로 그려주겠다는데. 예.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수정을 해야지. 수정해야지. 예. 그러면서 수정해야지.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 뒷이야기도 해드리니까 좋네요. 네네. 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 드렸었고요. 예.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를 또 갈고 닦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정보로 만들고 투표할 때나 투자할 때 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는 또 여러분의 또 실력이니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또 실력을 키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